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5년 찾아가는 시인, 찾아오는 독자의 만남 52번째 시간으로 시한 놀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최수옥 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부에는 김승강 시인을 모시고요. 2부에는 고비현 시인을 모시고 시에 대해서 또 시인의 삶에 대해서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부 우리 김승강 시인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21쪽에 보면 김승강 시인에 대해서 먼저 양력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김승강 시인은 1959년 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상대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였고 2003년 문학판 신인상을 수상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시집으로는 흑백다방, 기타 치는 노인처럼 어깨 위의 슬픔, 봄날의 라디오, 회를 먹던 가족, 타임지를 읽는 경비 등이 있습니다. 산문집으로 노인을 기다리며가 있습니다. 현재 올 동인으로 활동 중이신 김승강 시인이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여름에 특히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컨디션 좋으십니까? 네, 컨디션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에어컨을 미리 빵빵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내주신 작품이 저희가 대표시 8편, 근작시 6편에서 14편을 저희가 수록을 했고 그 작품 위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작품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먼저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강입니다. 초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한두 번밖에 안 돼서 오늘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째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인님만 믿고 정신을 진행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선생님만 믿고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도 사회는 오늘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자, 오늘 좀 본격적으로 좀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가장 또 소개하고 싶고 아니면 같이 읽고 싶은 시가 있을까요? 먼저 낭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제일 앞에 있는 시를. 예. 수술. 제가 낭송할까요? 네네네. 23쪽입니다. 수술입니다. 수술 낭송하겠습니다. 소주 2병을 넣고 통닭 한 마리를 수술했다. 수수닭뼈를 분리수거용 비닐봉투에 넣고 골목 위에 내놓았다. 골목길 자동차 밑을 전전하던 굶주린 고양이가 와서 비닐봉투를 뜯고 다시 수술했다. 고양이가 뜯어놓은 비닐봉투를 아내가 수술했다. 아내는 내가 수술했다. 쓰레기 수거차의 종소리가 가까이 들렸을 때 죽은 아내는 부엌에서 도마를 두드리고 있었고 나는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있었다. 배부른 고양이 자동차 밑에서 나와 장차를 향해 묵념했다. 네, 굉장히 가슴이 저는 찡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를 이해할 때 화자와 시인 자신을 분리해서 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의 화자에서 본 화자가 남편이고 아내는 내가 수습했다 이 문장에서 저는 사실 저 오늘 김승강 선생님을 처음 뵙고 그래서 이 문장이 이게 자전적인 시일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수습했다라는 문장이 혹시 실제 아내인지 아니면 시적 화자에 독립된 그런 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아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생각은 시는 네네. 거의 자기 고백, 서절 시는 네네. 자기 고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설과 달라서. 네,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거의 경험한 거를 쓰는 걸 위주로 하고, 그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시를 이렇게 14편을 이렇게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조금 저는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형태적으로 봐서.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탐구를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제를 소환했다. 내지는 아무도 모르는 자의 주검, 뭐 한줌의 고통, 외환의 뱀 이런 시들은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을 탐구하는 시로 같고요. 그 외에 짧은 시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각각의 모습의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기억을 소환한 과거의 어떤 서사들 이것을 산문시 형태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일 먼저 제가 궁금했던 작품은 제가 읽고 싶었던 작품, 마음이 갔던 작품은 유모차라는 시가 참 재미있었어요. 유모차 31쪽입니다. 유모차를 제가 한번 읽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모차. 전에 나는 유모차를 밀고 가는 할머니라고 썼다. 오늘 그것을 수정해야겠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처녀라고. 또 나는 개가 부럽다고 쓴 적이 있다. 여전히 나는 개가 부럽다. 부드러운 하얀 털의 작은 개로 태어나 아카시아 향 폴폴 날리는 봄날 처녀가 밀어주는 유모차를 타고 가고 싶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유모차를 타면 기분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네가 없는 이 세상에서 개로 살아간다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도 네가 없는 이 세상이면 아까 선생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보면 이것도 아내분이신가요? 실제적으로? 예, 여기서는 뭐 아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널리 소위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혼자 생활하는 그런 사람 들을 수도 있겠고 조금 처음에 그 수습 때보다는 조금 확장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가 시적 대상이 대부분은 근데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는 그렇죠. 대상일 것 같습니다.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를 가져와서 이제 작품 거기에서 아마 영감을 얻으셨겠죠. 그리고 또 선생님의 작품에 보면 맨 뒤에 있는 연금의 도시도 파블로 네루다의 네루다의 질문의 책을 좀 인용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타 작품을 서로 텍스트적으로 갖다 작품을 힌트도 얻고 소재도 얻는데 선생님은 시적 순간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시적 소재들을 어떻게 얻게 되고 그 습관들을 만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시인들에 대해서 시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그런 질문이죠. 어떻게 시상을 듣느냐. 저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시인이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 길을 가다가 산책을 하다가 안 그러면 꿈에서라도 소재가 이렇게 나한테 어느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조금 바로 쓰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쓰여지는 경우는 아니고 그게 오래 좀 묵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쓰지 못해도 그게 자랑하지는 안 하고 얘한테 나도 모르는 채 그 안에 축적되고 그게 어느 순간에 어떤 지평으로든지 나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라는 영화에서 이 작품이 탄생했을까요? 어떤 지점에서 이 작품이 됐을까요? 그 유모차,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예, 작품이 쓰여진 그 순간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네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기 안민국에 자전거 자주 올라가는 안민국을 아시죠? 진해 안민국에 진해 쪽에 내려와가지고 그 고가도로 거기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처녀가 이제 그 전에도 보긴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처녀가 이게 유모차에 강아지를 태우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데 이전에 제가 유모차라는 그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유모차라는 시를 쓴 적도 그때는 이제 할머니가 나왔는데 그런 시가 많죠. 네. 또 이전에 또 제가 계획의 길을 묻다라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계획 부럽다는 말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런 처녀가 그 유모차를 몰고 가는 게 아주 새로워서 그 착상이 시상에 올라서 풀어가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일본 영화인데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라는 영화를 아주 감동 깊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유모차를 탄 그 주인공 여자 처녀가 탔죠.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네가 없는 이 세상에서 개로 살아가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시를 쓰셨군요. 다음 선생님 또 들려주고 싶은 시라도 있을까요? 그럼 바이든은 30회의 작품 제가 방송하고 네네. 방송하고 있는 네네. 이건 가장 최근의 작품인데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항상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시 내용을 들읍니다. 먼 숲속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나무잎처럼 먼 바다 수면 위로 뛰어내리는 눈송이처럼 저만치 혼자 시드는 꽃처럼 새벽에 몰래 지는 별처럼 집을 나가 돌아가지 않는 개처럼 산책길에서 사라진 고양이처럼 허공 속으로 날아간 새처럼 시베로 내려간 고래처럼 정상을 향해 길떠난 킬라만자로의 표범처럼 자신의 죽음이 부끄러워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자신을 버리러 가는 네. 이 시는 그 뒤에 제가 다시 퇴고를 했는데 네. 정상을 향해 간 길떠난 킬라만자로의 표범 그 바로 연결해가지고 한행이 되어 있습니다. 혈액탄에 몸을 던진 철학자처럼. 혈액탄에. 예. 그분이 김현 평론가랍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옛날에 그분 돌아가시고 신문 나왔을 때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아팠대요. 네. 그래서 그분의 심정하고 내하고 좀 이입된 부분이 있고 이거 좀 더 보면 그냥 하여튼 무리들하고 좀 떨어진 곳에서 어떤 자기 죽을 맞는 그리고 정상을 향해 길떠는 킬로만자로는 그 해밍웨이의 소설 킬로만자로의 눈에 나오는 거기서 정상 부근에서 표범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해석이 많고 정답은 없는데 지금은 내가 해석하기로는 아마 자신의 몸을 버리러 가는 경우가 좀 있었죠.
그 문장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자신을 버리러 가는. 네. 예. 그래서 자신을 버리러 가는 그 위의 문장, 왜 자신을 버리러 갈까? 자신의 죽음이 부끄럽다라는 표현도, 예,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뭐 대부분, 자기 죽음이 부끄럽지 않은 삶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찢어져요, 이 문장에서도. 자신이 지극히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고, 네.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시는 계시로 죽음과 사랑, 네. 이쪽입니다. 네. 그 밑에 슬픔이 전제가 되고요. 네. 누구나 죽음을 생각 안 하시는 인간은 없는데, 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럴까요? 저는 또 신인으로서, 충분히 죽음 많이 생각을 해도 된다. 스스로 허용을 한 경우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은 누군가 수술을 해주는 풀어나요. 저는 제 스스로를 제가 수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항상 많이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자살이 같은 건 절대 자살이 같은 건 저는 좀 낙관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론환자의 표현이라든지 헤네탄의 부분을 띄우는 저희다라든지 그런 분들은 아마 살아계신 데는 내가 내 신분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대표작 앞부분은 보통 이렇게 이제 시가 조금 비교적 짧은 시인데 근작시 뒤로 가면서 근작시로 가면서 상당히 산문시로 바뀌었더라고요. 대부분은 굉장히 길고 근데 그 서사들이 대부분은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들, 기억들을 소환해서 시가 이렇게 길어지는데 혹시 뭐 무슨 어떤 그렇게 길어지는 계기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상문시를 좋아하는데, 상문시, 고대에서는 좀 미안한데, 고대에서는 좀 사대이 짧으셔서 좀 많이 발전했어요. 상문시, 제가 또 소설을 좋아하는데, 단편 소설도 좋아해요. 네. 단편 소설도 상당히 시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단편 소설을 한 패러그래프만 떼어놔도 시가 되지 않을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느낀 게 옆편 소설이라 하잖아요. 예. 손바닥만 아주 짧은 소설. 예. 그 소설처럼 하나의 어떤 서사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예. 의미도 들어있고 메시지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는 시를 쓰면서 크게 일단은 좀 쉬워야 된다. 네. 너무 어렵게 써서는 안 된다. 그걸 너무 어렵게 쓰는 건 나를 좀 검출하거나 꾸민다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좀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지만 쉬운 것만 시가 안 되기에는 좀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읽고 나서 뭔가 조금 남는 게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씩 길어지네요. 그래서 갈수록 시가 조금 길어지고 생문의 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낭송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실까요? 우리 고기현 선생님 이 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네, 질문을 좀 해주시죠.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시민을 했으니까 여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뵙는 시민이세요. 저는 강정철이라고 합니다. 근데 잠시 여기 살펴보니까
적산가옥이라는 구절이 옥토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인께서는 어떤 전율로 그걸 많이 실현했는지 궁금해서 합니다. 네. 질문 잘하신 것 같은데, 적산가옥, 제시의 적산가옥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진해가, 고향은 아니지만 7살 때 진해로 이사를 왔는데, 고향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산가옥에 살았고, 친구들도 적산가옥에 사는 친구들이 많았고, 근데 첫 시집 흑백다고 했는데, 흑백다고 적산가옥이 있고, 저는 적산가옥을 참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은 집인데, 클 때는 그게 조금, 그걸 좋아해서 되나, 곤란도 좀 겪었지만, 지금은 막 충분히 극복을 했고, 여기서도 적산가옥이 시기가 조금 전에 나오는데, 적산가옥은 제가 흑백 얘기했지만, 흑백의 이미지다. 제 시가 이미지가 있다면 흑백의 이미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산가옥, 이번에 발표한 거는 거의 다 이제, 친해와 연관된 게 많습니다. 연금의 도시든지, 친해와 그 연관된, 아니면, 적산가옥에서 보낸 한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행은, 대표적 중인 미행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봐 주세요. 27쪽입니다. 적산가옥에 보낸 한철은 좀 길이가 적은 미행은 읽어보겠습니다. 27쪽. 몇 길로 돌아갈까 하다가 우연히 내 길을 밟고 말았다.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받쳐 입고 연뿌리 같은 종아리를 드러낸 채 아무도 없는 골목길을 걷고 있는 너는 내 발목이 예쁜 걸 아니? 적산가옥 늙은 백목면 담 밖으로 흰 끈이 뜯고 있대. 모른 내 발목이 너무 슬퍼서 내 뒤를 밟으며 나는 또 울었다. 네. 요 시 보고 어떤 시인이 모르는 내 발목이 있는 것은 내 발목을 찌르겠다고 아주 네. 성적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전체도 성적인데 네. 어느 날 아침 일찍 길을 가는데 출근을 하는데 좀 일찍 출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데 주택이 구획 때가 있는데 한 골목을 들었었는데 막 돌아서자 보니까 앞에 여성이 걸어가더라고요. 아름다운 여성이. 요 표현한 그대로 연구리 같은 치마도 이렇게 입고 그래서 뒤따라가려고 했길래 좀 이게 또 범죄인식을 유죄자는 그래도 알 수 없이 그냥 갔어요. 하면서 솔직한 심정을 고려합니다. 저 아름다운 언젠가는 적산도 넓은 대목처럼 진라를 것이고 그게 슬펐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전에 흑백 이미지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어떤 아가씨 성인으로 읽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청소년기에 청춘의 그 모습으로 봤어요. 이제 교복 치마 입고 가는 친구들, 그 종아리도 연뿌리 같은 좀 이렇게 하얗고 매끈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잘 하셨을까, 연뿌리를 어떻게 찾아내셨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적산가옥이라는 시적 대사는 선생님께 아까 흑백의 이미지라고 했는데 그 맑고 순수했던 과거에 그런 선생님의 청춘, 젊음, 어떤 사랑과 이렇게 연동된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적산가옥에서 보낸 한철도 이 적산가옥에서 보낸 한철 이거는
이름이 지옥에서 보낸 한철. 저는 순간 그렇게 읽었어요. 랭고에. 네.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선생님의 사랑의 모습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지더라고요. 이 시에서. 이거는 순수한 이렇게 여학생한테 끌려서 마음이 끌려서 쫓아가는 장면의 그 순수한 사랑도 있는가 하면 저는 그 뱀의 숲이라는 시에서는 아주 강렬한 남성적인 그런 사랑을 저는 느꼈어요. 이 시에서는. 그래서 사랑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말랑말랑하고 좀 간질간질거리는 다소 감성적인 그런 사랑을 떠올릴 텐데 이 시는 너무나 지독하게 사랑하는 속 깊은 남성의 사랑이라 할까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28쪽입니다. 네, 선생님. 아니요, 읽어주십시오. 28쪽. 진짜 네. 그러니까 난소를 하시죠. 네. 읽어봐 주십시오. 네. 뱀의 숲. 내가 내 숲을 따내갔다는 것을 밟혀 죽은 뱀을 보고 알았다. 다시는 내 숲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며 떠난 내가 아니었던가. 밟혀 죽은 뱀은 나의 뱀이었다. 나는 이날이 올 줄 알고 이 숲에 수많은 뱀을 풀어놓았었다. 숲을 비울 때 나는 이 숲의 뱀들에게 명령했었다. 오직 한 사람만은 물지 말고 그 발 아래로 기어들어가 밟혀 죽으라고. 내 숲에 새어난 길이 달빛에 빛난다. 내 뱀이 죽음이 만든 내 길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직 한 사람을 물지 마라. 오직 한 사람 물지 마는 그 대상이 바로 넌 거죠. 사랑하는 대상.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뱀을 풀었다. 이 문장도 너무 좋았어요. 뱀을 풀어.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냥 좀 지나친 농담일 수도 있겠으나 요즘도 뱀을 풀어놓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혹시? 네, 풀고 싶었어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죽을 때, 맞습니다. 네네네. 죽을 때까지. 그런 너라는 존재에 대한, 이 시는, 또, 김승강 시인만의 독특한 사랑의 시다. 사랑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진보하고, 너무나 식상하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굉장히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뱀의 숲,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의 시에 대해서 낭송하거나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중요한 시인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제 시를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거고. 네. 그래서 뭐 질문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명을 하셔도 됩니다. 울동인 계시죠? 혹시 아까 울동에 계십니다. 네, 양력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울동인 선생님들, 네, 질문. 여기 계십니다. 울동이.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은 아니고요. 시 한 편 읽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낭송해 주십시오. 몇 쪽일까요? 26점. 26쪽. 그냥 위에 바로 옆에 있는데, 신작은 안 읽어본 게 돼서 갑자기 모르겠고, 네. 같은 시가 된 방법 보겠습니다. 해를 먹던 가족. 추운 겨울이었지만 화창한 일요일이었다. 성경책을 든 사람들이 폭풍의 언덕 위에 서 있는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성북쪽 벼랑 끝 예식장에서는 결혼 예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방파제 옆 횟집으로 회 먹으러 갔다. 회는 추운 겨울이 제맛이지. 펄떡펄떡 뛰는 횟감을 고르고 우리는 회가 준비될 때까지 먼저 나온 당근과 오이를 씹어 먹었다. 아이들은 과자를 손에 쥐어주고 선창가에서 뛰어놀게 했다. 회가 얌전하게 받쳐져 나오고 우리는 천장의 독수리들처럼 일제히 덤벼들어 회를 먹었다. 회에는 소주가 제격이지. 매제가 초장무전 입술로 말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여자들은 사이다를 주문했다. 매운탕이 나오고 밥이 나올 중 교회에 갔던 형님과 형수님이 뒤늦게 합류했다. 형님과 형수님은 성경책을 내려놓고 그들 몫으로 들어놓은 회부터 그급지급 먹었다. 저녁 무렵 폭풍의 언덕 위 교회를 향해 아버지가 혼자 길을 떠났다. 벼랑 끝 예식장 위로는 아내가 비닐봉지처럼 날아올랐다. 방파제 끝에서 놀던 아이들은 꽈배기들에게 새우깡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 시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조금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선생님, 이 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 시는 대체로 쉬운 편인데 여기 좀 어렵던 모양이죠. 그 일요일 되면 누구나 뭐 할 일 안 있습니까? 뭐 교회 가는 사람이 있고, 뭐 산에 가는 사람이 있고,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가족 일요일 해보러 가는 사람도 많죠. 고기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경우를 이제 쓴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해가 안 됐다 하는 부분이 아마 마지막에 방파제 끝에서 놀던 아이들은 까마귀들에게 체육관을 나눠서 그냥 이건 되게 살짝 비슷합니다. 그냥 갈매기 이야기들에게 하기는 좀 심심하고 그래서 현대시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저는 뭐 크게 제가 그 시를 때마다 뒤에 해설은 안 쓰는데 왜냐하면 나는 내시가 참 쉽고 잘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시는 조금 어려운 부분에 들어갔던 모양이거든요. 아니, 이제 시를 쓸 때는 어떤 것을 의도하거나 어떤 의미를 지향하거나 어떤 주제의식이 조금 보여지는데 이 시는 이제 그런 게 제가 눈이 어두워서 발견을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제가 쌤시에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뭐였었냐면 한줌의 고통이라는 작품하고 또 뭐가 있었는데 어떤 내 안의 뱀 같은 경우 한줌의 고통이나 내 안의 뱀 같은 작품들을 보면 그 고통이라는 것과 내 안의 뱀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가시적이고 반면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의미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에 탁월하시다 하는 생각을 이 두 편 가지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고통이라는 그것을 택배를 배달하는 행위를 통해서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다 다를 것인데 그것을 택배를 배달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안의 뱀 역시 그 35쪽에 보면 중간까지는 이제 실제적인 장면 같았어요. 자전거를 타고. 그런데 그 밑으로 보면 이제 그 내면의 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 정체가 알고 보면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뱀이 선생님 시에서도 아까 말한 적상과목처럼 또 뱀도 많이 등장을 해요. 뱀이라는 시적 대상을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뱀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나 뱀을 징그럽죠. 네. 아주 기피하고 싶은. 네. 소름 끼치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자동차를 놓고 가는데 뱀이 이제 그 차도를 횡단해가 급히 가는 거죠. 제가 확 놀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렇듯이. 근데 그 다음 순간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밟아야 되겠다고 막 자동차를 엑셀레이터를 밟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순간만은. 내 안에는 그런 분노가 있고 악마가 있다는 거
그 뱀을 통해서 그게 열심히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다른 데도 그 뱀에 대한 시름의 피고, 지지가 들지, 저산고추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뱀은 우리 안에 있는 내경은 어떤 분노나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쌤 혹시 있으실까요? 안창수 씨, 네, 지적하셨습니다. 안창수 씨 됐습니까? 시한번 읽어주세요. 네. 92페이지 한번 읽어주세요. 깁니다. 82? 32. 예, 좀 긴 시지만. 저리가 더. 네. 시인님께서 특별히 읽기를 원하십니다. 네. 제가 심심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심심합니다. 심심해서 5초나만 뛰고 있습니다. 재밌죠? 제목. 어릴 때였습니다. 마을 때였습니다. 마을 아래 바닷가 쪽에 무대가 있고 무대 옆에 군용 비행장이 있고 비행장 한쪽에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골프공을 주우러 갔습니다. 골프장에는 민가와 가까운 쪽에 큰 소나무들이 서있는 작은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서 친 골프공이 간혹 골프장 담장 밖으로 날아오곤 했습니다. 우리는 골프공을 주어 담장 사이에 두고 골프공을 잃은 골프와 흥정을 내준 골프공을 받았습니다. 골프공이 날아오지 않는 날이면 동네의 형들을 따라 살장에 가서 총알 단피를 주어 공물상에 받았습니다. 단피를 주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 무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리 안 일이지만 그들은 연합 파괴용에서 나오는 파업자들을 잡는 헌터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잡히면 호되게 욕을 먹고 부모님을 욕되게 하거나 주소에 능지시키기도 하고 각기 중이라면 단일 스님께 인도되기도 했습니다. 방학은 신나고 재미있기도 했지만 지루하고 빽 빠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 방학이었습니다. 마을 쪽 한쪽 구석에는 달고나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놀러 갔습니다. 벌써 아이들 몇이 동그랗게 이마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사 아저씨 벤치만한 동네 바보 형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돈도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어 심심하던 아저씨는 동네 바보 형에게 바지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맞았다시피 한 달콤한 달고나를 얻어먹은 동네 바보 형은 기다렸던 바지를 내리고 그것을 꺼내 다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것과 달리 어른의 그것이었고 우리는 동네 바보의 형의 그것을 부러웠습니다. 우리의 부러움을 안가는 듯 동네 바보의 형의 그것은 점점 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동네 바보 형은 벌떡 일어나 바위춤을 올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장사 아저씨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속보를 따라갈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속보를 떼지 않으면 저녁을 얻어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네 바보 형이 떠나고 우리도 저녁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어 나는 잠자리에 누워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동네 바보 형을 생각하며 내 것을 만져보았습니다. 오늘 바보 같은 나는 아무데도 소용되지 못했을 바보 형의 그것은 얼마나 심심했을까 생각하며 그때처럼 내 것을 만져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수고했습니다. 이것도 완전 소설 같죠? 소설의 한 장면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경험을 주로 쓰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경험의 이야기일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재밌어요.
네. 당연합니다. 아, 네. 더 이상은 묻지 마시고. 더 이상은, 네, 이제 시에서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그런 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25쪽에 있는 어제를 소환하다라는 시. 이것도 제가 많이 좀 고민을 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재라는, 직접 대상이 나오는데, 아재를 어떤 시간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해가는, 단순히 아재가 나이 든 남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제, 통역, 그 다음에 오늘, 미래, 뭐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정체성의 화자의 정체성의 어떤 흐름일까? 아니면 시간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사유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거를 좀 얘기해 철학적 주시죠. 사유 그런 건 없습니다. 대체로 그 서사가 다 있는데 여기는 서사가 이것도 서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네. 순수하게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읽고 제가 읽어볼 테니까 네. 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어제 그게 말장난이다. 네네네. 그래서 도대체 아재는 누구지? 그랬는데 아재는 모든 소년의 미래. 그래놓고 나는 한때 소년이었어. 그러니까 소년을 거쳐서 이제 아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래, 과거, 뭐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머리를 쥐어대면서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손에 딱 잡히는 게 없어서 좀 모호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얘기를 많이 안 해주시는 거 이거 전략입니까? 시를 다 읽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전략 만든 것 같으니까. 네. 그렇죠. 대부분은 초청하신 선생님들 말씀 시에 대한 아니면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 보면 시를 다 못 읽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긴 심심해서 요 시도 읽게 됐습니다. 심심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뒤에 있는 37쪽에 있는 영웅의 도시라는 시를 이것도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요. 이것도 우리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영웅의 도시 같은 경우도 선생님 아까 이제 대부분 다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이 모티브가 어디에서 왔을까? 영웅의 도시라는 것이. 모티브는 아시는 분은 알겠는데 쭉 그림이 그려져 있을 네, 그려져요. 네네. 진해 경화역이 경화역이 아니고 진해역 옛날에 진해역 예. 그 이때를 그 이미지를 제가 다른 시에서 한 번 썼는데 여기서도 내랑 똑같은 이미지가 겹치는데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일요일마다 민곡으로 올라가는데 진해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은 거의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인들. 네. 퇴직하시가지고 이제 운동을 올라오시죠. 네. 그래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진해는 hunang 도시인데 통제부 해군사령부가 이제 다른 데를 옮겼거든요. 그러기에 옛날에는 아주 화려했는데 그쪽이 완전 심해했는데 지금은 진해가 심해가 동부 쪽으로 이동을 했죠. 아주 화려하고 우리는 항상 저는 어릴 때 동부 쪽에 살았는데 항상 시내 쪽을 동경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일찍 잠들고 좀 일찍 그냥 불이 꺼지고 그래서 한때 아주 화려했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너무 조용하고 초라하고 그 이미지를 쓴 겁니다. 근데도 그래서 이제 시적으로는 거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지만 시적으로는 이제 형상화해서 가상에 창조한 도시죠. 보면 세상에는 두 개의 해가 있다. 제 시간에 뜨고
이 시간에 지는 해가 있는 정상적인 그런 도시가 있는가 하면 해가 늦게 뜨고 또 일찍 지는 연금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곳이니까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네 그런 정황들이 다 보여주는데 이 정황 전체가 상당히 너무나 가상의 도시 거기를 모티브로 삼았다 하지만 선생님이 가상으로 이 장면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너무나 리얼하게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질문의 책이죠. 내부자에 그 장면에 보면 한 구절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기차보다 더 슬픈 게 있을까? 선생님 질문의 책, 내부자의 질문의 책이 다 이런 식의 네, 이런 네. 류의 글들이 질문의 책 3에 네. 나오는데 질문의 책 3에 이렇습니다. 마레다오 장미는 한 발뿐인 옷이느냐 아니면 다시 하겠습니다. 마레다오 장미는 알몸인 아니면 한 벌뿐인 옷인 건지 나무는 왜 그 장엄한 뿔을 감추었을까? 제지연 자동차에 회화는 누가 들어줄까?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기차보다 더 슬픈 게 또 있을까? 거기 나오는 네, 마지막 문장이죠. 네. 네. 대단하십니다. 그걸 다 외우셨네요. 네. 그 네드다의 질문의 책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1번부터 뭐 70 몇 번까지 번호로 되어 있고 이게 짤막짤막한 그런 문장들인데 거기에 있는 빗속의 우두커니 아까 말씀하시는 그 경화역 철기라고 연관이 돼서 이 문장이 같이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거 인말시켜서 저희는 답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질문하는 존재가 그렇죠, 되어야 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루다 씨는 참 적절하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의 도시도 그런 점들이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배를 먹던 가족,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아니, 다른 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 사는 이야기 많이 하시던 모양이죠. 제가 아니요. 짤막짤막하게 해서. 이제 그 질문이 있으시다. 질문이 있으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질문. 네. 제가 앉아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그냥 옆에 있어서 배를 먹던 가족을 읽었는데 이 시가 굉장히 쉬운데 선생님은 조금 어렵다 하시길래 제가 시를 잘못 봤나. 배를 먹던 가족이라면은 지금 여기 가족이 막 나와요. 뭐 족하는 아이들도 나오고 성님 형수도 나오는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족 중에. 네, 안에, 맞아요. 그 일본기처럼. 네, 그래서 이 가족이 다 구성되지 않은 어떤 가족.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성공하게 봤는데 가슴에 뭔가 알 수 없는 찡함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가족은 이렇게 누군가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누가 없어서 내 마음이 이렇다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철학 같은 거 찾으시지 마시고. 아니고, 예.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확하게 시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읽어도 되는데 저는 뭐 그런 확장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걸 정하지는 않죠. 구체적으로 쓰는 말이 많으니까 조금 어려울수록 그런 게 더 많아지는데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쓰고 그래서 좀 독자의 상상력을 좀 차단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 그 다른 가족은 조금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조금 다르게 확장해서 이해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예.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이제 지금 시간도 네. 48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이 48분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질문 겸 그리고 또 이제 시인의 마지막 얘기를 이제 또 들어봐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회를 먹던 가족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김승강 시인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김승강 시인은 그냥 설렁설렁 얘기해요. 근데 이 너무 설렁설렁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슬퍼요. 그러니까 꼭 뭐 철학적인 사유 이런 걸 뭐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설렁설렁 이야기하는데 왠지 다 듣고 나면은 굉장히 슬픈 거예요. 금방 말한 것처럼 다 가족들은 아주 즐겁게 회를 먹고 있던데 아내가 비닐봉지처럼 날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냥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제 제가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김승강 시인 같은 경우에 설렁설렁 얘기하는 것들이 금방 회를 먹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팍 때리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장점이기도 한데 때로는 그냥 설렁설렁 얘기하다 보니까 어떨 땐 독자들이 그냥 별거 다 있는 얘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그런 또 굉장히 손해보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승강 시인은 이렇게 설렁설렁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작품 같은 경우는 뭔가 때리는, 가슴을 때린 게 있는데 때로는 가슴 때리는 얘기 전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본인은 그런 쪽으로 시를 쓰는 게 특별한 어떤 슬픔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00년이 예. 제가 좋아하는 건 슬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슬픔의 바다에 깔려있고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대충 시를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쩌기로 듣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읽고 나면 조금 안감처럼 조금 남는 게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남는 게 아니라 가슴을 때린 게 몇 개 있습니다. 가슴을 때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좀 설렁설렁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는 일단 쉬워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담당할 때 벽거이는 시를 써가지고 다 돌려보고 잘 이해가 된다 싶을 때 발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시를 가능하면 쉽게 써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뭔가는 쉬니까 그래도 뭔가는 남아야 된다 뭔가 있어야 된다 뒤에 좀 생각의 끈을 좀 붙잡는 뭔가 있어야 된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시를 씁니다. 요즘 시가 너무 좀 어렵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 어려움들은 저는 아주 존중합니다. 그만큼 그분의 생각이 끝까지 가 있고 그런데 그게 그렇지 못하고 그걸 이제 충분해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지 어려운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쉬운 것도 쉽다고 또 너무 그렇게 설렁설렁 그냥 던져버릴 건 또 아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좀 남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어렵다고 한 거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또 이거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지만 거기 가슴 비닐봉지처럼 날아올랐다 해서 가슴이 오고 하는데 그것에 더 넘어서는 의도한 바가 있지 않았을까 그걸 찾는데 그게 안 찾아졌다. 제가 이제 저의 오독이고 욕심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지금 이 답변과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의 특징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겠고요. 시간이 이제 다 지나서 저희는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칼같이 끝나고 칼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같이 끝내서 한 10분 쉬셨다가 입으로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 마무리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사회자님 최조선께서 너무 꼼꼼히 읽고 와가지고 칭찬 많이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그냥 칭찬 코끼리도 없고 칭찬을 해주는데 제가 빼면 코끼리를 하더라만 아주 쉽고 재밌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말이 많고 재미나는 사람이 아닌데 사회자님께서 옆에서 잘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